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은 이 전 대통령 재산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인정하는 가족 진술을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측근 인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하던 당시에 작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셀프 사면이란 지적에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사면심사위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민간 위원들의 반대가 컸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서지현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고 검찰에서 15년 동안 근무했던 이상철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제라도 서 검사를 돕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시 검찰국장으로 서지현 검사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지목된 최규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다시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임은정 검사는 최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창피하다며 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현직 도의원과 전직 경찰 등 공직자들의 실명을 담은 성추행 피해 사례 공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한국 사회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미투 운동의 당사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나서는 북한 선수단 본진 32명이 우리 전세기 편으로 양양 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원기로 체육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선수단은 강릉 선수촌에 입촌해서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준비에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대화를 발판 삼아 북미 대화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주한 대사 임명까지 취소한 트럼프 행정부 주변에선 대북 선제 타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북한도 올림픽 개막 전날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서식 중인 야생 들개들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주민들이 공동으로 돌보기 시작하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해서 새롭게 취재된 내용으로 오늘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큰 누나의 아들인 조카 김동혁 씨가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카 김 씨는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끊임없이 불거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가족이 이것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보도 이후에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한 소식들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서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고 검찰에서 15년간 근무한 이상철 변호사가 직접 출연해서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먼저 한민영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 관련 소식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공장 부지입니다. 약 3,000제곱미터로 공시지가는 40억 원 정도입니다. 땅 시세만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1,000만 원 넘어가거든요. 1,000만 원이면 누가 사서 얼른 사겠는데. 서울 용산구의 한 상가에 있는 점포입니다. 이곳의 시세는 10억 원대입니다. 두 부동산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씨 소유입니다. 당초 이 부동산들은 이 전 대통령의 큰 누나인 고 이규선 씨의 소유였는데 2010년 이 씨가 사망하면서 아들인 김동혁 씨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김 씨가 최근 검찰의 비공개 조사에서 모두 외삼촌인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해당 부동산들을 198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겁니다. 앞서 도곡동 땅과 다스 등을 포함해 10년 넘게 제기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의혹과 관련해 가족으로부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건 처음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김동혁 씨는 단순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라서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다스에서 나오는 고철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업을 한 것처럼 다스를 중심으로 얽힌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른바 영감이라는 사람이 다스에서 140억 원을 받아가려 했다는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혁 씨는 한때 다스에서 나오는 고철을 재처리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다스가 자동차 의자를 만들고 남은 고철을 재처리해 제철소에 파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스가 갑자기 업체를 바꾸면서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자 다스 총괄 부사장인 이동영 씨와 불화를 겪습니다. 이후 이동영 씨는 부사장으로 강등돼 아산 공장으로 쫓겨났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영 씨가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건데 그만큼 이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겁니다. 김 씨는 최근 검찰이 확보한 800여 개의 녹취 파일에도 등장합니다. 영감으로 불리는 누군가가 이시영 씨를 시켜 다스에서 140억 원을 받아가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140 갖다 줬다. 네. 지금 그래갖고는 몇 년 전에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 그러다니까 이거야. 다스를 중심으로 얽힌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인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최근 김 씨를 2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끝에 차명재산과 관련한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여러 번의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도 제대로 규명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김동혁 씨 진술의 파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경기도 부천과 서울 이촌동 부동산은 그동안에 한 번도 의혹 제기가 된 적이 없는 차명재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네, 검찰은 김성우 전 사장 등 복수의 다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단서를 포착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전 대통령 조카인 김동혁 씨는 다스의 하청업체 대표를 역임하고 또 서울시장 선거에 특보를 맡는 등 이 전 대통령 주변을 맴돌면서 돈을 벌어온 인물입니다. 당초 어머니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 누나인 이기선 씨로부터 상속받았다라는 주장을 폈지만 검찰이 확보한 다수의 물증과 또 증언들 앞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전해드린 부동산 외에도 대표적으로는 이제 도곡동 땅을 포함해서 이른바 차명 의혹에 연루된 재산들이 사실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번에 이들에 대한 실체도 규명될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군요. 네, 2012년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개한 자신의 재산 규모는 약 57억 원입니다. 하지만 2007년 도곡동 땅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땅이 큰형 이상은 씨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1980년대 당시 돈으로 거액인 그 매입자금 7억 8천만 원을 이 씨 주장대로 젖소를 판 돈으로 충당했다라는 그것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는 건데요. 또 2012년 내곡동 특검 역시 이상은 씨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에게 빌려줬다고 하는 현금 6억 원에 대해서 출처불명의 누군가로부터 나온 것 같다라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동혁 씨처럼 가족이나 측근들로부터 죄송합니다. 김동혁 씨처럼 가족이나 측근들이 입을 열고 있는 만큼 다스와 함께 끊임없이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재산도 이번 수사에서 어느 정도 실체가 확인될 전망입니다. 예, 앞서 다스의 전신인 대북이공 이 회사 자체가 사실은 설립 계획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수사도 진전이 있습니까 혹시? 네, 검찰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영포빌딩을 3번이나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곳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작성된 청와대 문건이나 또 메모 등을 무더기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스와 관련된 검찰 수사 대응이나 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상속 문제를 고민한 흔적도 담겨 있었는데요. 비단 김성우 전 사장이나 김백준 전 기획관과 같은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물증들을 속속 확보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도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사실 이제 특수활동비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에서 4억 원을 받아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술 변화가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김 전 기획관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면회를 거절할 정도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4억 원은 내가 쓴 것이 아니고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됩니다. 40년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냈던 김 전 기획관의 변화된 진술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얘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을 채 한 달도 안 남기고 단행한 특별 사면, 혹시 그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사면 명단에 포함돼서 이른바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 심사위원회를 거친 진일보한 사면이다, 이렇게 반박한 바가 있죠. 오늘 바로 그 심사회의 회의록이 공개로 전환된 첫날입니다. 저희가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그 내용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MB정부 임기 만료 25일 전 대통령 특사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황후는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도 같은 날 사면됐습니다.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박기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MB의 사돈 집안인 도현준 효성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사면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사면심사위를 내세웠습니다.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 당시 심사위의 회의록입니다. 민간위원들은 물론 검찰 쪽 참석자도 사면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고난남용이란 비난에 휩싸일 것이란 직언도 나왔습니다. 경론 끝에 표결까지 가기도 했는데 찬반이 같았던 천 회장은 검찰이 찬성으로 돌아서 간신히 통과됐고 최 전 위원장도 법무부 위원들 중심의 찬성표로 명단에 들었습니다. 결국 MB정부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민간위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최측근들은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실제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간 사면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논리로 사면 반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주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 또 사회적 통합에 득이 안 되는 사면이다, 이런 논리들이었는데 당시에 나온 생생한 반대 목소리들을 이서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측근들 사면에 반대하는 민간위원들의 목소리는 회의 처음부터 쏟아졌습니다. 측근 사면은 법치주의나 사회통합에 득이 안 된다, 형 확정도 얼마 안 됐다 등 다양한 논리를 편 겁니다. 심지어 측근 몇 명을 위해 전체 사면을 짜깁기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쓴소리부터 이미 대통령 인기가 엄청 추락한 상태여서 사면을 해도 더 떨어질 일은 없겠다는 취지의 조소성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반대에는 검찰 측도 가세했습니다. 위원으로 참석한 한 고위 간부가 검찰 내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사면에 반감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 위원들은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고령의 건강이 안 좋다며 사면을 밀어붙였습니다. 분위기가 굳이 저는 반대라고 꼭 기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막 몰려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법무부의 주장이 관철됐고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임기 말 특사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공개와 관련된 후속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서 검사는 지난 월요일 저희 JTBC에 출연해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이후에 줄곧 법무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해왔습니다. 오늘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피해 사실을 적시한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았는지 여부가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전에는 박 장관이 서 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꿔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서 검사는 조직의 구조적 병폐에 집중해달라면서 JTBC의 이메일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에 있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사건 이후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서 검사는 이메일로 박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20여일이 지난 같은 해 10월 18일 박 장관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박 장관은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검찰국의 관련자와 면담을 하도록 지시했으니 구체적으로 누구와 약속을 잡고 미리 알려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서 검사는 법무부 담당자를 만나 진상조사 요구를 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낮까지만 해도 박 장관이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해오다 공식 입장문에선 말을 바꿨습니다.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 요청이 있었고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면담 내용과 이후 조치에 대해선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이니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서지현 검사는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성추행 피해와 인사불이익에 대한 글을 모두 2차례 전달했습니다. 이후에 장관은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을 지시했죠. 하지만 면담에서 해당 간부는 솔직히 원하는 걸 말하라 라고 하는 등 성추행 피해보다는 인사 문제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검사에게 추행을 당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첨부 자료입니다. 성추행 내용이 담긴 자료는 서 검사가 지난해 8월 지인을 통해 박상기 법무장관에게도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의 답변이 없자 9월에는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 달 뒤 박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간부 면담을 통해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답장을 직접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 검사는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 면담에서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보낸 자료대로 성추행 문제 제기에 따른 인사불이익을 지적하자 해당 간부는 인사불이익이 성추행 이후 1년의 과정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두 사안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또 이 간부는 솔직히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말하며 서 검사를 마치 인사불만자로 여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 검사는 진상조사와 정당한 인사, 조직의 보호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은 일종의 유도신문처럼 계속 진행됐다고 서 검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해당 간부가 당시 성추행 피해에 대해 법률상 제재가 어려워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서 검사에 대해 부당 인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한 것이라는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해당 간부는 당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조사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인사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당시의 상황을 한때 자신의 상사였던 전직 부장검사, 당시에는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였던 이상철 변호사에게 토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JTBC와 만나서 지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인터뷰에 나섰다면서 서 검사뿐만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여검사들이 더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우선 김지아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당사자인 이상철 변호사를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는 2004년 대전 홍성지청에서 서지현 검사의 상사였습니다. 아주 의욕적이었었어요. 그 스트레스 없이 사뿐사뿐하게 잘 했어요. 2009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도 교류를 이어가던 중 어느 날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서 검사가 여주에 근무할 때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장례식장 가서 검사들이 많이 보는 자리에서 장관도 있는 자리에서 선배 검사가 자기를 추행했다. 이미 검찰을 나온 터라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덜어주는 얘기. 지금 네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으니까 준비가 되면은 하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 조직 내 왜곡된 성문화 때문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여성 후배 검사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검찰의 조직을 잘 알고 있는 그것도 부장검사 출신의 증언인 만큼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철 변호사의 얘기를 직접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변호사님께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뭐 저희 기자가 미리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리포트를 하긴 했습니다만 서지현 검사가 찾아와서 고충을 토로한 것이 대략 언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서지현 검사가 프랑스 유학 가기 전에 여주지청 근무할 때 몇 번 만났는데 따로 만나자고 얘기를 해서 김재련 변호사님하고 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예, 어제 저희 김재련 네. 변호사 나왔었습니다. 예, 예. 그분 두 분이 와서 이제 뭐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 어째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예. 그 일이 벌어진 거의 직후나 마찬가지였. 조금 지나서요. 예, 한 1, 2년 지났을 걸로 기억합니다. 예, 예. 일은 2010년에 있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변호사께서는 검찰을 나오신 게 그러면 언제쯤? 2009년 초에 나왔습니다. 아, 바로 1년 전에 나오셨군요. 예. 당시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서 검사나 김재련 검사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야 되는데 너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이걸 이길 만한 내공이 없는 것 같다. 예. 단단해졌을 때 한번 싸워보겠다고 할 때 내가 네 옆에 있겠다. 뭐 그런 정도 얘기하고 뭐 울다가 웃다가 술 마시다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 문제는 그야말로 당사자가 가장 강해야 되기 예.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도 하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본인은 무척 괴로워했지만. 제가 이제 서 검사가 초임 검사 때 제가 부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성격이나 또 그 인성을 제가 좀 많이 접해 봤으니까. 예, 예. 그리고 본인이 괴로워하는 거고 지금 인생을 걸 만큼 지금은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만큼 이제 한 개인으로서 조직 내 그런 잘못된 문화를 바꿔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뭐 조직 내 문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자리에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성의 입장에서 쉽게 거기서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공론화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회적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서 검사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서 검사 뭐 직접 이제 부하 검사를 데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제도 저희가 바로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월요일에 저희들의 인터뷰가 있은 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서 검사에 대한 어떤 그 폄하를 하는 발언, 평소의 근무 역량이라든가 근데 이건 이미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심지어는 뭐 정계에 진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문제 지적하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서 검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추임 검사 때 제가 한 10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했는데 자기 전담 업무에 대해서 비교적 자기 연차에 비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 지역 사정 자기 전담하고 관련된 지역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당히 의욕적이고 예. 좋아서 하는 일을 좋아서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이미 장관상을 2번이나 받은 검사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데 후배 여성 검사들이 이런 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더 있었다라고 아까 김지아 기자하고 말씀하실 때 잠깐 해주셨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사례입니까? 저희가 인관할 때만 해도 여검사가 별로 없었는데 그랬겠죠. 차차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나면서 여검사 지금은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여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한 신체 접촉을 예. 할 경우에 뺨을 때렸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글쎄 저 선배가 뭐 노래방을 갔는데 옆에 앉으라고 하고
뭐 술을 따르라고 하더라 라거나 아니면 뭐 듣기에 따라서는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속상하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잘 아는 남자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러서 설명을 하고 이건 잘못이다. 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짓은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검사가 문제 삼는 거를 꺼려하면서 괴로워할 때 막 같이 술 마시고 옆에 있어준 정도. 예. 뭐 그런 게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법조계 여성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남성들에 의한 불미스러운 상황들 그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뭐 어디든 법조계 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 그에 따른 사전 교육 예방 이런 거 없었습니까 전혀? 제가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를 했습니다. 예. 그때 양성평등하고 관련돼서 교육을 하는 걸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고 이제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예. 예전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검사하면은 폭탄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회식할 때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검사들이 그런가요? 많아져서 예. 그리고 또 여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또 지금 검찰 떠나 계시는 상황이고 또 계셨을 때 당시 들은 상황이나 뭐 보신 상황 같은 것이 과연 여성 검사들의 어떤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불식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렇죠. 예. 그것은 특히 서지현 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지현 검사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 근데 그게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못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뭐 검찰이든 법무부든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조사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사를 한다고 하니 예. 저희도 이제 서지현 검사가 문제를 던져놨으니까 예. 적어도 법무부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답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면 그에 대한 뭐 처벌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로 다이냐 하는 문제 제기도 동시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걸로 다 하면 안 되죠. 예. 지금 누굴 처벌하자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인 생각이 안 들어가게 개인 생각으로도 좌우되지 않게 예.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는 게 그 시스템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답을 제가 하면 안 되죠. 그 대답을 제가 하면 법무부 검찰에 너무 예. 이건 부담이 되겠죠. 그건 거기서 하는 걸 보고서 예.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철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서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들과 방조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검찰 내부의 또 다른 성폭력에 대한 진상규명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성한 진상규명조사단이 오늘 출범했는데 서울 동부지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서지현 검사 사건과 연루된 핵심 인물들부터 조사 대상이 된다. 이 얘기는 이미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네, 조사단은 먼저 서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현재 조사단은 서 검사가 공개한 문건들 그리고 검찰 내부 정보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소명 자료들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전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 서 검사 본인을 상대로 한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도 직접 불러서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자리에 동석했던 이규남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사건의 보고를 받았던 검찰 내부의 지휘라인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여서 재판에 넘기는 과정까지 모두 조사단이 맡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검찰의 내부를 겨냥한 첫 성폭력 진상조사단을 만들었는데 셀프 조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듯이 법무부가 서검사 사건을 미리 알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셀프 조사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씻기 위해서 조사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한 외부 인사들로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조사단이 조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검찰 내부에 이 성범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검찰 내부의 성범죄 피해 사례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또 한 번 상처를 입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 조사단장인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밝혔습니다. 예,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네,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오늘 국회에 나왔지만 언론은 극구 피했습니다. 이 통해 잠시 숨바꼭질 같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쪽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최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성추행을 은폐했다는 의혹은 당시 역시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이문정 검사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최교일 의원은 사흘 만에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언론과의 숨바꼭질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 가까스로 최 의원을 만난 취재진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호통을 친 사실이 없어요. 그래도 질문이 계속되자 최 의원은 엉뚱한 사무실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은폐했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앞서 최 의원은 새벽에 세 번째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역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인데 성추행을 덮었다고 자신을 지목하는 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추가됐습니다. 1, 2차 입장문을 낼 때까지 법적 대응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서지현 검사가 사건 초기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바람에 감찰이 중단됐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설사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부인했기 때문에 감찰이 성립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 이문정 검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창피하다는 반응입니다. 또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반박문을 보면 오히려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이문정 검사는 최교일 의원의 반응에 대해 사실상 자백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설명 자료를 내고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최 의원이 검찰국장이었던 당시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알아보려 했던 임 검사를 불러 들쑤시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는 임 검사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 페이스북에 임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추행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떠들고 다니는 건 맞지 않다는 정도였을 것이라며 호통을 쳤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건데 임 검사는 이 지점에서 최 의원이 사실상 자백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인 최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창피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당시 최 의원의 행동을 다시 한번 비판했습니다. 성추행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를 면담하는 것은 권장될 행동이지 꾸중 들을 일이 아니라고 임 검사는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잠잠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겪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효경 경기도 의원을 윤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효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원은 어제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도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뜻의 미투 태그를 달고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여기서 자신이 6년 전 동료 의원들과 회식 뒤 노래방에 갔을 때 겪은 성추행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한 남성 의원이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바지를 내렸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오늘 오후 이 의원을 만났습니다. 페북에 썼듯이 그냥 춤추면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바지를 확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3초도 안 되고 그냥 바로 나왔고. 당시 이 의원은 그 일을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성 의원이 13명 중에 저 하나 있었고 유난 떤다라든지 그 이후의 관계가 걱정이 됐고. 스스로도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상처받는 거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상처받지 않는다라고 정리하고 털었지만 근데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직 경찰로 현재는 한 언론사에서 일하는 임보영 기자도 미투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임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 직속 상사인 경찰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보수적으로 인식돼 온 공직 종사자들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적극적으로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이 미투 캠페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점차 힘을 얻어가는 모습입니다. 전국 16개 검찰청 앞에선 여성단체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고 각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50여 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미투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습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침묵은 끝났다는 결의도 담았습니다. 폭력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 조직의 뒷담화로 조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권리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16개 검찰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에선 자신이 당했던 성폭력을 털어놓고 심각성을 알리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대학원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도교수 등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각 대학 익명 게시판에도 미투 캠페인이 이어졌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이 조금 전에 강릉 선수촌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이틀 동안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합동훈련을 마친 뒤에 우리 선수들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북한은 일주일 전에 남북 단일팀에 합류한 여자 아이스하키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피기어 쇼트트랙 스키까지 모두 22명의 선수를 보냈습니다.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모두 47명입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입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이 함께 타고 온 전세기가 양양공항에 도착한 뒤 1시간이 지나서야 북한 선수단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 기분은 어떠십니까? 별다른 대답 없이 공항을 빠져나가던 선수단장 원기루 체육성 부상은 준비된 차량에 오르기 전 남녘의 결애들에 우리 북녘 동포들의 인사를 전한다라는 짤막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표정하게 뒤따른 선수들은 차창 밖에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되자 그제야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원산 갈마 비행장을 출발한 뒤 역 디귿자 항로로 선회해 양양공항에 도착한 북한 선수단은 곧바로 강릉 선수촌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들은 모두 22명으로 역대 동계올림픽 최대 규모입니다. 여자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참가하는 12명을 포함해 스키 6명,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 2명씩입니다. 북한 선수단은 오는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하는 공동 입장으로 대회 일정을 시작합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예, 북한 선수들은 조금 전에 강릉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평창올림픽을 본격 준비하게 됩니다. 선수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죠. 온누리 기자, 뒤쪽이 선수촌입니까? 북한 선수들은 다 들어갔습니까?
네, 북한 선수단은 저녁 8시쯤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양양공항에서 이곳 강릉 선수촌까지는 약 30분 거리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선수단은 선수촌에 도착하자마자 선수 등록 절차를 마쳤고 지금은 방배정 같은 입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동을 사용하고 24시간 경호를 받게 됩니다. 입촌은 했지만 북한의 정식 입촌식은 2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예. 자, 내일부터 그럼 당장 훈련을 한다고 합니까? 네, 그거는 북한 선수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경기장과 훈련장이 선수들에게 개방이 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원하면 훈련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이 북한 선수 의사를 타진해서 경기 시간과 훈련 장소를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오늘 북한 임원 일부는 강릉 선수촌에 짐을 풀자마자 곧바로 평창으로 이동해서 훈련장 답사를 했습니다. 예. 남북 단일팀 선수들은 여전히 진천에 있죠? 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진천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훈련 영상이 공개됐는데 영상에 보면 굉장히 훈훈한 모습입니다. 남북 단일팀은 사흘 뒤에 인천에서 스웨덴과 평가전을 치른 뒤 이곳 강릉 선수촌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예. 자, 근데 당초에 IOC에서 승인한 북한 선수단이 46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온 사람은 47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온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IOC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 규모는 당초 46명이었습니다. 선수 22명, 그리고 임원진 24명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하키팀 15명이 왔고 오늘 32명이 왔기 때문에 총 47명, 그러니까 한 명이 추가가 됐는데 이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아직 조직위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등 유관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그런가요?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도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나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수촌 경기장 다 개장했다고 하는데 본격 올림픽은 이미 시작됐다 하는 얘기도 들리는군요.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앞서 남북의 스키 선수들은 어제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선수들은 처음에는 공동훈련에 좀 생소해했지만 서로 동질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마식령 스키장 모습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프리스키 훈련을 거친 남측 선수들은 한결 여유가 있었습니다. 북측에 방문한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여기 스키장 시설도 되게 좋고 다음에는 또 남측으로 와서 또 같이 스키를 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북측 선수들의 스키 타는 실력에 생소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스키에 대한 열정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타는 것도 잘 타셔서 생각보다 많이 놀랐어요. 남북한 선수들은 서로 번갈아 내려오며 호흡을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같은 선수로서 다른 소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빨리 통일돼서 우리 남측 선수들과 세계패권을 함께 지고 싶습니다. 훈련을 마친 남북 선수들은 서로 만족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훌륭하게 잘 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 국남 모두 같이 하면 국제 경기 나가서도 꼭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박 2일간의 일정이었지만 서로의 동질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단 평가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합의한 북측 예술단 공연을 일반 국민들도 관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내일 정오부터 24시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한 뒤에 당첨된 시민 530명에게 1인당 2장의 티켓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북측 예술단은 8일에는 강릉 아트센터에서 11일에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한 차례씩 공연을 합니다. 어제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가 블러디 노즈, 즉 대북 선제 공격을 반대했다는 것이 갑작스런 낙마의 배경이란 현재 분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대사 등이 빅터 차 교수의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대북 선제 공격론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한국 내 미국인 수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s are not going to retaliate. It's a pretty big gamble. I wouldn't want to take that gamble.
어제 빅터차 교수가 칼럼을 통해 대북 선제 공격 전략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수백만 명이 희생될 것이고 일본 역시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대사도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빅터차 교수의 칼럼에 동의한다면서 그가 북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출신 마지 히로노 미 상원 의원도 백악관이 차 교수를 낙마시킨 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대북 선제 타격론이 평창올림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빅터차 교수의 낙마가 미국 내 블러디노즈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그러나 대북 선제 타격론이 미국 내에서 다시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미 대화까지 끌어내보려던 한국의 구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역시 올림픽 개막 전날 열병식을 예상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 이후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남북 대화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엔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양보는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고 했습니다. 북한도 올림픽 개막 전날 열병식을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양쪽 모두가 올림픽 이후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려던 우리 정부 구상엔 변수입니다. 특히 열병식에 신형 ICBM 등 전략 무기가 등장하면 대화 분위기엔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전략 자산들을 군사포리들에 동원하기보다는 민간인들에 의한 어떤 카드 섹션이나 이런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때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나누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북미 대화의 접점을 찾게 하자는 겁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두 차례 북미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궤도에는 올리지 못했다고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모스크바에서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을 가졌고 오는 5일엔 서울에서 조셉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재임 당시 청와대 내부 회의록을 저희가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해수부를 시켜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취지의 지시가 수차례 내려간 사실을 찾았습니다. 특조위를 방해하는 활동 뒤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영석 전 장관이 취임한 2015년 11월 청와대 내부 회의록 내용입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지시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관련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는 걸 막기 위해 해수부를 적극 대응시키란 지시를 내린 건데 같은 지시가 5차례나 떨어졌습니다. 특조위 1차 청문회를 앞두곤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기형적인 특조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과 논의에 추진하란 지시도 내려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떨어진 지시는 세월호 참사를 알리려는 전교조 계획의 무력화였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은 수석들은 해수부 등 담당 부처들에게 구체적인 활동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이병기 전 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뇌부에 대한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심에서도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JTBC가 입수해서 보도한 태블릿 PC 속 문건 3건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정 질서를 어지럽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재판해온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기밀문서 47건을 최순실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최순실 씨 태블릿 PC 속 문서 3건을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 등을 언급했던 드레스덴 연설문과 중국 특사단에 포함할 추천의원 명단,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에 나가지 않았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의 마지막 증인이지만 오늘까지 2번이나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를 법원이 오는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됐던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 이른바 진박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 원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21개로 늘었습니다. 두 끼를 세 끼로 나누어 줘서 저항력을 감소시켜라. 국가기록원이 오늘 공개한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공식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특수교도소를 만들어서 삼청교육대에 잡혀온 5,000명을 별도로 수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1980년 8월 계엄사령부 참모장 명의의 협조 공문이 삼청교육대에 내려갑니다. 수용 직후 사흘에서 닷새쯤 두 끼니 분량을 세 끼니로 나눠주는 조정급식을 하라는 주문입니다. 공복감을 느끼게 해서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복종심과 회개 속도를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눌러서 뜨면 한 3스푼 정도밖에 안 됐고요.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저항할 힘이 없죠. 오늘 비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110만 건의 문서에는 삼청교육대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5,000명가량을 계속 가둬두려고 법무부가 특수교도소 설립을 추진한 문건도 있습니다. 강원도 4곳, 충북 1곳을 답사 계획까지 세웠는데 결국 경북 청송감호소로 현실화됐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끌려가고 나서 보니까 청송감호소였더라고요. 통지서 한 장으로 거기서 징역을 3년씩 살고 나왔죠. 폐결핵 등을 앓고 있는 환자도 퇴소시키지 말라는 등 곳곳에 인권 침해 내용이 담겼습니다. 언론에 먼저 공개된 문건은 이르면 다음 주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지난해 9월에 이어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우울증과 개인적인 요인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JTBC 취재에선 업무 스트레스로 괴로워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이틀 전 목숨을 끊은 서울시 공무원 조모 씨는 휴대전화에 일기 형식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럿 남겼습니다. 유족은 JTBC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내일 출근할 거를 생각하면 천장이 나를 덮치는 기분이다. 회사 비용 처리 독박에 대한 불만 등 회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표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유족들은 고인이 상수도 사업본부로 전입한 이후 맡겨된 영문 관련 업무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기업 교류 영어로 진행하는 거요란 메시지를 수십 차례 자신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한, 그리고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들을 이러려고 되게 힘들게 공모했었는지. 입에 담기도 싫은 사람과 연관된 일 등 동료와의 갈등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는 회사 사람들 가면서까지 보고 싶지 않다는 내용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 업무가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돕는 업무입니다. 굉장히 재밌어하고.
2012년 이후 서울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8명째. 그동안 수차례 조직 문화 혁신 대책이 나왔지만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C의 백일현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대형 목조 작품 23개를 불태우는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사전 행사입니다. 그런데 불이 날 수도 있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릉시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포크레인이 아름드리 통나무를 들어올립니다. 철제를 이리저리 나르는 발길도 분주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행사를 위해 경포대 해수욕장 한가운데 목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어렵게 설치된 작품은 내일 밤부터 하나씩 불태워집니다. 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는 의미인데 당장 논란이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입니다. 불길이 가까운 소나무나 건너편 건물로 옮겨붙을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건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포대 사용 허가권을 가진 강릉시는 화재 위험이 있는 행사는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취소 결정을 안 된 거고요. 작가분들이 이제 버닝을 조건으로다가 참여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형물이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약간 기괴한 느낌? 왜 갑자기 여기에 해골이 있지라는 생각했지. 국제 행사이자 올림픽 성공 기원이라는 주최 측의 명분과 화재 위험을 내세운 강릉시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신차를 공개하고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해서 우리 시장에서 퇴출당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한국 소비자를 차별했다는 논란이 여전하고 문제 차량의 절반은 아직 국내 도로를 그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박영호 기자입니다.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수치 조작 파문으로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한 지 1년 6개월 만에 새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예약 판매도 진행하며 사실상 국내 시장에 복귀한 겁니다. 하지만 DJ 게이트 파문이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문제의 폭스바겐 차량을 산 국내 소비자 5천여 명의 소송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도 해외 소비자와의 차별을 지적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폭스바겐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소비자들에게 통 큰 보상을 했습니다. 차량을 환불해주는가 하면 최대 1,200만 원가량의 보상금도 줬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겐 지금까지 100만 원가량의 서비스 쿠폰을 제공한 게 전부입니다. 미국 피해자들이 받은 만큼 동등하게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리콜도 지지부진합니다. 티구안 차종의 경우 전체 대상 물량 2만 7천여 대 가운데 절반만 리콜을 받았습니다. 문제 차량의 상당수가 여전히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폭스바겐 측은 판매 재개에 앞서 공식 사과 계획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공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기견에서 야생 들개가 된 산책로의 개들과 이 개들을 보살피기 시작한 주민들, 반대로 개들이 무섭다, 포획해라라는 주민들, 또 규정이 없다면서 마냥 손 놓고 있는 지자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북한산 둘레길 주변에선 들개무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산 일대에 들개무리가 처음 나타난 건 10여 년 전 은평구 뉴타운 개발 사업 직후부터입니다. 반려견에서 유기견이 된 개들은 북한산에 무리를 이루고 번식을 거쳐 야생에서 나고 자란 들개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 야생 들개 개체 수는 약 170여 마리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북한산 일대에 서식 중입니다. 새끼를 계속 번식하고 또 다시 커가지고 야생화된 들개 같은 경우에는 산을 좀 서식지로 하면서 자생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소각 기관도 없어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을 지닌 들개는 등산객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엄청 많아요. 많아요. 산에서도 많이 보죠. 아니 떼지어 다녀요. 6마리 다녀요. 어떤 때. 위협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남자들도 무섭다 그래. 북한산 등산로 입구와 맞닿아 있는 서울 녹본동의 한 공원입니다. 올겨울 들어 이곳에는 텐트 2개 동이 설치가 됐는데요. 얼핏 보면 노숙인들이 머무는 텐트 같아 보이지만 안을 한번 들여보면요, 바닥에는 한기를 피하기 위한 매트가 깔려 있고 위에는 이렇게 담요도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텐트를 이용하는 주인공이 누구일지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리를 비우자 잠시 후 목줄도 하지 않은 개들이 텐트 주위를 어슬렁댑니다. 지난해 7월 마을 주민들이 공동 돌봄에 나선 이후 마을에 자리 잡은 들개물입니다. 포획으로 잡힌 들개가 대부분 얼마 못 가 안락사 당한다는 것을 전해 들은 일부 주민들이 나선 겁니다. 보호소에 가면은 입양할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2주 있다가 안락사 당한다는 거. 돈을 모아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배식과 약도 당번제로 돌아가며 챙깁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집 뒤로 이렇게 막 개들이 다녀요. 근데 때로 다녀요. 좀 아닌 것 같아. 예방접종을 했는지 개가 물거나 그러면 그게 좋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무서워요. 그런 큰 개들이. 공포감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내놓은 주민도 있습니다. 이사 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애기 데리고 아침에 나오다가 전화 왔어요. 나 개들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저희도 세입자 지금 집 내놨어요. 마을 중턱까지 내려와 곳곳에 배설물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취재진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도 좀처럼 도망가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돌보면서 낯을 가리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이 개를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전화번호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물림사고 등 인명피해가 났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주인 있는 개들은 상해를 입히면 주인이 처벌을, 근데 걔네들은 풀려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공동 돌봄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포획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대립하면서 관할 지자체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저희도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게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등록하시고 키우시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주민들이 궁여지책으로 개를 돌보게 됐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은 이제부터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시대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세상을 바꾸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시대가 원하는 플래그십 하이브리드. Visionary Hybrid. Lexus LS.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하는 바는 여성이 아닌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제 제게 온 메일의 한 구절입니다. 그는 가느다란 체구였지만 단단한 심성을 가졌고 늘 세상의 따뜻한 순간들을 담아내고 싶어하는 사진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는 2013년의 어느 날 이후에 성폭력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그가 자신의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 보인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인 2016년. 돌아온 것은 가해자로부터의 명예훼손 소송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는 문학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섰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다수는 도리어 가해자로부터 보복성 고소를 당했고 지금도 그 지난한 싸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담아내고 싶어 했던 사진작가 지망생. 그 역시
아픔을 치유받기는커녕 지금껏 변화가 보이지 않는 나날의 연속일 뿐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별했고 그들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과도 이별했습니다. 더구나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전보다 더욱 활발히 활동하는 가해자의 근황. 그런 가해자에게 한없이 관대해 보이는 세상의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전 저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죠. 까마득한 터널 안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8년의 고뇌 끝에 마침내 터널을 빠져나온 검사 서지연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터널 안에 갇혀있는 또 다른 세상의 서지연들. 제게 메일을 보낸 사진작가 지망생. 그는 저의 학교 시절 제자였습니다. 1년 전 그가 고통 속에서 저를 찾았을 때 남겨주고 간 책, 참고 문헌 없음. 고립됐던 개개인이 모여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기록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서사를 우리가 직접 쓸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우리의 서사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6년 10월, 공교롭게도 세상에 태블릿 PC가 등장했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었고 거기에 집중해야 했다는 변명만으로 저희는 정작 같은 시기 본물 터지듯 쏟아진 피해자들의 아픔을 뒤편으로 제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자로부터 받은 메일에 대한 답장은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스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JTBC의 단독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해외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 돈의 주인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최근 다스의 전 임원으로부터 다스가 싱가포르에 비자금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해왔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취재를 더 해보니까 실제로 다스는 지난 2005년 9월에 싱가포르에 단 1달러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역시 싱가포르에 자회사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즉 1달러짜리 페이퍼 컴퍼니가 자회사까지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회사의 임원 명부에서 주목할 것이 발견이 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이자 최측근인 김진 전 다스 부사장의 이름도 확인됐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다스가 생산 목적이 아닌 회사를 조세 피난처인 싱가포르에 세웠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회사 설립을 주도한 다스 전 임원은 중국의 이익금을 싱가포르로 빼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등기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다스는 2005년 9월 캐나다 업체와 합작으로 인티어다스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임원 명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이자 최측근인 김진 전 다스 부사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스는 2008년 합작이 깨진 뒤에도 캐나다 회사 지분을 인수해 인티어다스를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소유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익들이 이 회사로 다 고스란히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이익이 어디론가 또 쉽게 유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죠. 인티어다스를 지주회사로 삼아 중국 자회사들을 지배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티어다스는 2005년 9월 설립과 동시에 베이징 다스 인티어란 싱가포르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김진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도 이사를 맡았습니다. 인티어다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푸저우 인티어 다스와 수저우 다스 인티어란 싱가포르 회사는 2006년 초 중국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이제 싱가포르라는 이른바 조세 회피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을 이제 쭉 수직적으로 계열화하고 있는 건데요. 충분히 어떤 자금 은닉 그리고 이제 뭐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다스의 중국 매출은 5천억 원이 넘지만 관계자들은 본사로 회수되지 않는 돈이 많았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2011년 말 당시 한나라당 이해운 의원이 다스가 싱가포르로 본사 이전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1년 뒤 인티어 다스는 폐업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의 리포트가 또 주목이 되는데요. 검찰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버린 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무려 1,50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법인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 대금이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정혜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국내 비자금을 넘어 해외에서 사라진 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다스 전현직 회계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들여 조사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그러더라고. 수출은 진짜 엄청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사라진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도 전했습니다. 그 돈이 뭐 해외에서 바로 빠졌는지 아니면 진짜 이거 무슨 관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엄청나다는 거지 지금 한 1,500억 정도. 국내 본사에서 해외 법인으로 차량 시트 부품 등 물건이 넘어갔는데 그 대금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또 다른 관계자도 검찰이 미국 법인의 돈 정상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면서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캐물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스는 중국, 미국, 인도, 체코 등 해외 곳곳에 법인을 설립했고 이들 해외 법인 매출은 최근 국내 본사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시영 씨가 법정 대표로 있는 중국 4개 법인 매출만 5,460억 원입니다. 다스는 앞으로도 해외 법인을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해외 법인은 당국이 자금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흘러갔을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 우리 국민에게도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 감독이 느닷없이 국내 가짜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들이 언론 보도에 무분별하게 인용이 됐는데 그 시작은 한 네티즌의 장난글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어떤 내용이었죠? 네, 오늘자 신문 칼럼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은 박항서 감독의 교훈입니다. 네. 훈련이 힘들면 스스로 나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훈련에 임하자고 강조했다. 힘든 훈련에 반발하던 베트남 선수들이 이 말을 듣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감독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박 감독한테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한 말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지난 1월 23일자 게시글을 보겠습니다. 박 감독이 훈련을 줄여달라는 선수들에게 겨우 그 정도가 힘들면 축구 선수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힘들면 가슴에 붙어있는 금성홍기, 그러니까 베트남 국기만 생각해라. 글쓴이는 이런 내용을 베트남 언론이 지난해 11월에 보도했다고 근거로 적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칼럼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좀 비슷하군요. 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인용한 베트남 언론의 11월 보도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네티즌의 이 글을 그대로 옮기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박항서 감독 측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미화가 됐네요, 많이. 그 11월경에는 우선 저희가 차출을 안 했습니다. 정확히 12월 1일 날 저희가 소집했기 때문에요. 일단 시기상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네티즌이 게시판에 쓴 글을 언론이 확인도 없이 그냥 인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은 거죠. 네, 한 방송사의 뉴스 클로징 멘트에도 등장했습니다.
앵커는 이 정도 갖고 훈련 힘들다고 하면 차라리 축구 선수 그만두라고 정신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들도 반항하던 선수들 눈물 쏟게 만든 박항서, 베트남 선수 울린 일화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이를 정정한 곳도 있고 삭제한 곳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상이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건의 경우에는 박항서 감독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쁜 의도였다면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 글을 쓴 네티즌은 닷새 만에 거짓이었다고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확인을 안 한 언론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짜뉴스가 문제가 됐던 외국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직원의 가짜 트위터 계정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인디펜던트를 비롯한 영국의 주요 매체들은 미국, 나사, 외계인 접촉 곧 발표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짜뉴스에 속은 겁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3개입니까? 예. 예. 2개 하면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예.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류여의 미투입니다. 화제가 좀 됐더군요. 예.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검찰청 내 성폭력 사건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류여의 전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제명당했는데요. 유 전 최고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했는데 아, 저기서요? 본인이? 예,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예, 예. 실시간으로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주모라고 여자를 부르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성희롱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성희롱입니다. 예, 지금 저 문장들의 주어는 다 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그런가요? 건데요. 예, 예, 류 전 최고위원은 사실 꾸준히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이 홍준표 대표로부터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에 지금 제소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류 전 최고위원은 또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서 할 얘기가 또 있는데 용기가 아직은 부족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사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결정적인 게 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냐 제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아,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예, 예. 홍준표 대표 얘기는 아니고 10년 전쯤 얘기인데 지금 저명 인사를 해서 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류 전 최고위원이 현장에 나타나자 그 여성단체에서는 정치색을 띌 수 있다며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도 있었습니다. 정치인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류 전 최고위원에게 그 얘기가 전달이 됐고 류 전 최고위원은 나는 지금 정치인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인도 성희롱을 당했으면 같은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예. 여성단체에서 수긍을 하고 다음 행사 때도 같이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사실 뭐 이런 문제는 뭐 정치, 정파, 진영 이런 거 다 떠나는 문제죠. 예. 사람의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예.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비과학적 진박 감별입니다. 뭡니까 이거는? 예,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몰래 만났었습니다. 이거 당시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입김을 넣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물갈이 하는데 입을 맞췄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현기환 수석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총선에 개입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를 했고 당시 여론조사에 쓰였던 국정원 돈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정무수석과 김재원 의원도 기소를 했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렇게 부인했는데 이제 사실이 밝혀지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른바 진박 감별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친박의 핵심이었던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 예. 곽상도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열 때 가서 한 얘기가 있는데 잠깐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구 경북이요 현역 의원 교체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당시 유승민계를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진박 마케팅을 했는데 그 근거가 여론조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검찰에 보면 현기환 전 수석은 무려 120여 차례나 여론조사를 해서 이를 토대로 친박 리스트 그리고 지역별 지지도 또 친박에 유리한 공천 룰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여론조사 비용이 12억 원이 들었는데 청와대 돈이 부족하자 국정원 돈 5억 원을 몰래 받아서 그러게요. 현기환 수석 등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과학적인 진박 감배를 하겠다라면서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까지 120여 차례나 돌렸겠지만 이 과정 전체가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당시 새누리당은 예상보다 총선에 참패했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모든 상황의 첫 번째 날갯짓이라면 그 당시 총선에서 무리한 진박 골라내기. 예.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공천파동에서 민심이 떠났었습니다. 총선에 패배했고 예. 그 이후에 정권이 많이 흔들렸으니까요. 예.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웃지 않으려 했었다로 잡았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인가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얘기인데요. 예.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은 약 50분 정도 이어졌는데 최저임금 문제, 또 밀양 화재, 북핵 등 전방위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강도 높은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 의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는데요. 상당수가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하나 보면 추미애 대표가 약간 웃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재정 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웃었는데 약 30초 정도 저렇게 웃었습니다. 그걸 누가 잽니까? 제가 물어보기도 했고요. 예. 목격자에 따르면 30초가량 웃었다. 예, 아무튼 예. 왜 웃었습니까, 근데? 이재정 의원에게 대체 왜 웃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직접 물어봤습니까? 예,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바쁘군요, 비하인드 뉴스가. 예. 예. 이재정 의원은 보통 야당의 비판이 정확할 때는 아프고 근거 없는 비난은 반박하게 만드는데 오늘은 그냥 좀 웃겼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 의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의원도 본인과 나중에 얘기를 할 때 이 의원에게 왜 웃었냐고 물어봐서 그냥 웃겼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도 나도 좀 웃겼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대체 왜 웃긴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교섭단체 대표가 연설을 할 때는 약간 진중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김성태 대표의 연설은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엉뚱한 느낌이 있어서 비판이 그렇게 아프진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도 제1야당 대표의 연설인데 웃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김성태 대표 연설에서는 사실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주장도 나왔었는데요. 잠깐 내용을 보면 연설 중간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면서 복지에 강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가 바로 약 1분여 뒤에는 앞뒤 안 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참사라고 다시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순이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위안부 재협상에 관련돼서는 당시 이제 한일 TF에서 당시 협상 과정을 살펴본 거에 대해서 예. 재협상도 안 할 거면서 까디줍기는 왜 까디줍냐고 상당히 큰 소리로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약 1분 전에는 본인도 아랍에미리트 문제에 관해서 온 천하의 의혹을 해소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서 역시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릅니다. 하지만 토요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돼서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see what's here in my heart, the dream to be what I am meant to be. No one has listened to the one here inside. It's time for me to be heard and make it right. I trusted people who never believed in me.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ey never knew me. I will not turn in what they want me to be.